자, 우리 70페이지 펼쳐보세요. 펼쳤어요? 예. 자, 70페이지 보니까 16 테마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사의 권리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타 이쁘게 좀 봐주세요. 자, 16번. 자, 16번 테마에 대해서 행정사의 권리 뭐라고 본잖아요. 바로 자, 길과 뭐예요? 기한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죠. 기간 이렇게 한번 건져놓으세요. 자, 편집상에 오류가 좀 나와서 양해해 주시고요. 자, 길과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길이라는 건 뭡니까? 말미를 준다라는 거죠.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길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뭐예요? 자, 여기가 이제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시기, 바로 시기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마친다, 종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기와 종기 이 중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와 종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뭐라고 그래요? 바로 기한이 되는 거죠. 기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게 되죠. 조건과 기한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부간이라는 의미를 써줘요. 부간. 자, 부간은 뭡니까? 부간은 당사자가 부간은 약간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 들어가죠. 당사자가 부간은 약간. 부간은 약간. 그래서 이제 부간의 의미가 써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간의 의미와 기한의 의미는 완전 다르다는 걸 캐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한은 대표적으로 부간이 되고 기간은 부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6테마에서 대표적으로 길과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길과 기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논술 문제도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길에 대해서, 그러면 길과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술, 약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목차를 잡아가야 돼? 나름대로. 이제 길과 기간은 이제 개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진행과 뭐예요? 심리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스타트가 아니라 두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길에 대해서 그러면 길과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약술하라. 약술 문제를 한번 전제 요건을 생각한다면 자, 길이 뭐고 기간이 뭔지를 우리가 의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게 대해서 자, 길과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 뭘 잡아야 돼? 바로 기일을 잡아나가야 되겠죠. 자, 길을 잡아 나가면 이렇게 이제 했으면 첫 번째 뭘 우리가 잡아가야 돼? 기일의 의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뭘 잡아 나가야 돼? 요번에 기일의 지정을 하고 언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법원이 지정을 해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 변경이 되겠죠? 변경.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변경, 연기, 속형이 되겠죠? 연기를 하고 속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형. 그러니까 기일의 지정, 기일의 변경, 기일의 연기가 되고 기일의 속형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기일의 검사에게도 이제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뭘 잡아요? 신문기일의 검사의 통지. 자, 통지. 이렇게 이제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뭘 잡아 나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잡고 자,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작성이 됐어요. 자, 의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뭘 잡아라? 기일과 기간을 잡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를 잡아가면서 기일은 무엇이라 하며 기간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걸 잡아감으로써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70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일이란 피송사건 절차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그와 그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피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기일이죠. 자, 기일의 지정, 변경, 연기, 속형은 무가한다.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연기, 속형은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일의 지정, 변경, 연기 속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기일의 검사의 통지. 그래서 자, 첫 번째 검사는 사건에 의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건 및 이에 관한 신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기일에 대해서 기일의 의의, 기일의 지정, 기일의 변경, 기일의 연기, 기일의 속행 이렇게 돼서 신문기일과 검사의 통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기간과 관련돼서 기간이란 비송사건에 있어서 비송항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면 기간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종과 관간 종 여기에죠. 시기, 종기, 인터벌 그게 뭐라고 그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비송사건의 기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나와 있고 기간에는 이를 도감으로써 유한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즉 시한구기간과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 기간 도가 후에도 유한행위를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것, 등기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간에 대한 민사법 규정은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하고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불변기간에 대해서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관사는 그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리한 소송일을 보완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은 30일로 한다. 그래서 자, 기일과 기간. 자, 그래서 이제 자, 진행을 하고 심리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일과 기간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두링이겠죠. 그래, 두링. 그러니까 두링이라는 것은 고하고 스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일과 기간 의미 한번 꼭 한번 답안지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송사건의 여심리죠. 심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에 있어서 비송사건의 심리에 관한 제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7번 테마를 이렇게 잡았죠. 17번. 자, 비송사건의 심리에 관한 제원칙. 원칙. 자, 그러면 이제 비송사건의 심리에 관한 제원칙. 역시 심리 방법이니까 어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이 심리에 관한 것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기출이 됐고요. 기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에 관한 여러 사건의 이제 제원칙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만약에 비송사건의 심리에 관한 제원칙을 약술로 이제 나왔다. 각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약술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의를 잡아야죠. 자, 비송사건의 심리의 제원칙은 여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심리의 제원칙에 대해서 심리의 제원칙을 고찰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고찰로 한번 해봅시다. 고찰. 여러 가지 원칙들을 고찰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찰은 자,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진실을 발견하자. 이게 바로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법원이 직권 3에서 자, 바로 신속해야죠. 그래서 신속성에서 대표적으로 직권주의.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권주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대표적으로 직권 탐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권 탐지주의가 있다. 직권 탐지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이제 뭐다 증거를 탐지한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조사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직권 탐지주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그럼 누가 입증을 할 건가?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우리 소송사건이라면 원고가 입증을 했어요. 그럼 피고가 입증을 안 하면 패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의 절차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점, 이렇게 입증 책임의 문제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설을 해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뭘로 잡아나가죠? 결론을 잡아나가죠. 결론. 그래서 결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잡고 뭐든지 우리가 그래요. 의, 두 번째 진실, 심리의 재원칙 고찰,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자, 나름대로 거기 71페이지 책 펼쳐보십시오. 자, 목차 미리 보기는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의 심리에 관한 재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객관적, 실질적 진실 발견.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직권 탐지주의. 그래서 네 번째 입증 책임의 문제점을 고찰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 단어는 친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죠. 네.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좋아요. 그래요. 직권주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직권 탐지주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입증 책임의 문제. 그렇다면 이제 목차가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해줘야 돼. 연기. 여기에 대한 연기는 저희가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객관적 그러면 이제 객관적 우리 비송 사건의 심리에 관한 제 원칙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해두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술해주고 그럼 심리의 재원칙에 고찰로서 첫 번째 객관적 진실,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7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론입니다. 변론에 드러난 소송 자료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진실 발견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비송사건 절차법은 사실 인정에 관해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취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향하여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를 뭐라고 그러냐?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고 표시가 있을 거고요. 자, 직권입니다. 항상 우리가 직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에서 직권은 뭡니까? 바로 등기가 아니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직권은 바로 지적소 완성이야. 국가건축.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직권은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비송사건은 오로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해지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같은 당사자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사자의 처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죠. 당사자의 신청 포기가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 포기. 자, 신청 포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게 있어요? 니팔트 굴다라는 바로 일락조사라는 게 있어요. 일락이라는 의미가 있고, 대표적으로 하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해. 자, 그렇다면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의 문제는 당사자의 개념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애매모호하다고 그랬죠. 애매모호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 포기. 그러면 이 신청 포기는 누가 포기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원고 입장에서 포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원고에서 입장을 포기하는 거고 일락조서는 원고가 지정했더니 네 팔뚝 굵다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피고에서 네 말이 맞다라고 공개해 주는 게 바로 일락조서가 돼요. 하해라는 것은 원고 피고 간의 관계. 그러면 원고의 피고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당사자의 개념이 애매모함으로써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 포기라든지
일락이라든지 일락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하해와 같은 것은 이런 것들 인정할 수가 없죠.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이 자, 우리 사건 관계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해서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되는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송사건 절차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적인 직권주의. 그러면 이런 당사자 신청과 일락과 하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직권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3번의 직권은 법원이다. 그러면 법원의 자유재량에 대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직권 탐지주의가 됩니다.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 자료의 수집 방법 및 범위는 법원이 자유재량에 속하며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비송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백, 의지의 자백 등은 자,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함으로써 법원은 구속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직권 탐지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심리적 재원칙의 고찰로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직권주의, 직권 탐지주의. 그러면 입증 책임의 문제는 뭘 건가? 그래서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입증 책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 관계, 소송, 당사자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비송 상사 이제 민사소송 사건이라면 대표적으로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1단계는 자, 유리한 쪽이 입증해줘야 되겠죠. 유리한 쪽이 입증해야 돼. 그러면 유리한 쪽이 스스로 입증자가 돼서 입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2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법조문 문구대로 법조문대로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법조문대로 입증하라. 거기에 대해서 3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3단계는 자, 추정이죠. 추정을 받는다. 그럼 추정을 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 대해서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에 대해서는 법조문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비송사건의 심리에 관한 제1원칙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하나 단서를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 있어서 증거에서 명확하게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입증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때 입증 책임 있는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패소하게 되죠. 그러나 비송 절차에 있어서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입증 책임은 있을 수 없으며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다 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국가가 후견적 견제에서 개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있을 때 그 원본 또는 그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자, 나름대로 소명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균형이 준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리의 제1원칙을 우리가 봤어요. 심리의 제1원칙. 그러면 자, 심리 방법에 대해서 심리의 제1원칙을 봄으로써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그 다음에 직권주의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직권 탐지주의요, 입증 책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송사건의 심리의 제1원칙,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기출이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꼭 기억해둬야죠. 심리의 제1원칙,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 이 말은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고 직권주의. 직권이라는 것은 감을 그렇게 잡아요. 법은 직권 탐지주의, 입증 책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의 제1원칙들. 자, 기본 이념들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규정되는 심리의 제1원칙을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18번 테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자, 심리 방법들이 있어요. 심리 방법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리 방법에 대해서 심리 방법을 약술하라.
박살법을 약술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됐다고 가정하에서 한번 심리 방법은 뭐 서증이라는 것은 서류겠죠. 서류 뭐 본인 신문 이런 것들이 주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심리 방법에 대해서 약술하라. 첫 번째 뭘 잡아낼까요? 첫 번째 의를 잡아내야 되겠죠. 의. 자, 심리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인정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인정 방법에 대해서 여기 사실 인정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아까 사실을 탐지한다. 사실 탐지. 그래서 이제 사실의 탐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조사들은 어떤 게 있느냐. 증거조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뭘 살펴봐야 돼? 당사자 본인 신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인정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뭘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죠. 결론 이렇게 이제 고찰. 자, 그렇다면 이제 의, 사실 인정의 방법, 사실의 탐지, 증거조사, 당사자 본인 신문.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 목차들이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의를 어떻게 약술할 건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우리 심리 방법의 재원칙은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직권주의가 있었고, 바로 직권탐지주의가 있었죠. 그러면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비송사건 절차의 다양한 형태의 심리 방법은 법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심리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의 탐지라는 게 있고요. 증거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하고,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의 탐지,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 당사자 본인 신문. 그러면 요 서론 부분에 대해서 놓고, 다음 중 두 번째는 사실 인정 방법에 대해서 사실의 탐지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사실의 탐지는 법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조사를 제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탐지 방법에 관해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행해줄 수 있다. 법원은 사실 탐지를 다른 법원에 할 수도 있다, 촉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조 촉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가 봤었죠. 자, 공조 촉탁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수탁 판사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의 탐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조사죠. 증거조사 방법에는 뭐 정인을 내세운다. 정인이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어떻게 감정이 있겠죠. 정인.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이제 감정. 자, 정인, 검정, 감정, 서정, 당사자 본인 신문 5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는 인정과 자, 감정에 대해서만 관해서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서 제출 명령이나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의 선서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의 심리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속이라고 그랬죠. 스피들리하게 해야 돼요. 정인과 감정인을 신문할 때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이주의, 대표적으로 뭐예요? 신속주의, 간이주의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조서 그러면 증거조사는 정인, 검정, 감정, 서정, 당사자 본인 신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증거조사.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당사자 이제 본인 신문에 대해서. 자, 재판의 결과가 관계인이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반드시 관계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고 그들에게 변명을 기회를 줘야죠. 변명해야죠, 당사자에. 그래서 자, 변명의 기회. 그래서 변명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네요.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고요. 자, 74페이지로 넘겨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 방법을 바꿔요. 절차의 종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시, 진행, 심리 방법. 심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이걸 우리가 봤고 심리의 재원칙, 그다음에 심리 방법, 사실 인정의 방법으로는 사실의 탐지, 증거 조사, 당사자 본인 신문. 그래서 결론을 맺어 나가면 되고요.
자, 이제 스타트 했고요. 이제 고스톱도 했고, 그 다음에 튜링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엔딩을 해야죠. 즉, 절차의 종료. 그래서 비성사건 절차의 종료. 그래서 거기 19번 테마를 이렇게 잡아놨네요. 비성사건의 종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성사건의 절차 종료, 절차 종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러. 그래서 절차의 종료, 비성사건 절차의 종료 이렇게 이제 절차의 종료. 자, 비성사건이 이제 종료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개요, 의의를 잡는 거죠. 개요. 자, 비성사건이란 개시와 그 다음에 진행과 심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비성사건의 절차의 종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하는 게 이제 개요가 되는 거죠. 아니면 개로는 잡아서 개요를 잡기가 싫으면 뭘로 잡아요? 자, 서라고 잡으면 되겠죠. 뭐 서라고 잡아도 되고요. 굳이 선생님 저는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의의로 잡겠든지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누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비성사건 절차의 종료 사유로서 자, 그러면 이제 종료 사유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종국재판, 마칠 종자죠.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취하의 종료, 제가 주거라서의 절차의 사건, 절차의 자연적 종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요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종료 사유들. 종료 사유들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 종국재판, 마칠 종자죠. 그래서 종국재판의 종료,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가 있겠죠. 의한 종료. 자, 두 번째는 신청 취하. 자, 취하. 그래서 신청 취하에 의한 종료.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연적 종료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절차 엔딩. 엔딩하면 뭐다? 종국재판의 종료. 그렇죠, 엔딩. 자, 당사 이제 취하하겠다, 취하. 취하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취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철회가 되겠죠, 철회. 자, 그러면 절차의 종료는 신청인의 이해관계를 뭐예요? 바로 사망이 되겠죠. 사망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속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소송을 발 수 있는 자, 거기에 수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종료 사유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세 번째 뭘로 잡을까요? 결혼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결혼을 잡았다면 요 개요도 참 맞는 문장인 것 같고요. 요 서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의의를 잡든지 의의도 뭐 결론을 맺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성사건 절차의 종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와 신청 취하에 의한 종료와 절차의 자연적 종료가 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하겠다. 그러면 종료 사유에 대해서 이제 써놓고 그러면 결론에 대해서 맺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뭘까요? 개요. 개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죠. 비성사건 절차의 종료 사유로서 법원의 종국재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신청의 취하, 절차의 자연적 종료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즉시 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 항고는 확정 차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다? 일주일이죠. 자, 그 재판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한다. 보통 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보통화는 확정 차단회가 없어요.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되며 따라서 보통 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항고의 신청은 자, 새로운 사건의 계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즉시 항고에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와 보통의 항고가 허용되는 사건, 자, 신청이 취하에 의한 종료. 자, 비성사건 시청도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제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가 아니어야 되겠죠. 자,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는 신청 제한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직권의 의미. 자, 신청의 방식은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서면 또는 말로서 할 수 있다. 자, 신청 제한 후는 제어되면 사건은 당초로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이미 행해진 비상행위는 모두 효력을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인 비용은 누가 하느냐? 신청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절차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자, 절차의 자연적 종료이죠. 예컨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비송사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자, 그러면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회사 재산의 보전 처분으로 해서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관리인이 도중에 사임 허가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 사망한 경우 법원은 사임 허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는 뭐 된다? 종료된다. 그래서 절차의 자연적 종료. 그래서 자, 그러면 비송 사건의 절차의 종료 이렇게 이제 의미를 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료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알려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바로 비송 사건의 고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송 사건의 고지. 고지. 자, 비송 사건의 고지를 하면 어떻게 보내줄 건가? 대표적으로 이제 송달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릴 건가? 그래서 이제 송달 방식. 자, 거기에 이제 우리 75페이지 바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0테마로 잡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송 사건의 고지와 송달 방식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하면 그러면 고지는 알리는 거고 송달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첫 번째. 자, 첫 번째 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비송 사건의 고지란 무엇이며 비송 사건의 송달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봐야죠. 그러면 고지 방식은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키워드를 잡을 거는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 고지. 자, 고지죠. 고지죠.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 자, 예적 측면으로 어떤 애가 있다. 그래서 고지. 자, 우리가 이제 잘못 고지됐다.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고지되죠. 오고지라고 그러. 아직 도달하지 않다. 불고지가 되겠죠. 그래서 고지 방식의 자유 원칙이 있으면 예적 측면을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여기 두 개 테마로 나왔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는 것도 괜찮죠. 어떻게? 비송사건의 고지와 송달 방식.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비송사건의 고지와 송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써주고, 그러면 비송사건의 고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비송사건의 고지는 첫 번째 원칙과 예적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송달 방식이라고 제목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송달 방식.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번 결론을 맺어준다. 그러면 약속 문제는 4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잡아주는 게 괜찮아요? 저기에서 비송사건의 고지와 송달 방식 이렇게 잡아줘서 송달 방식. 그러면 여기에다 1, 1을 하나 쓰고, 자, 1 쓰고 비송사건의 고지 2하고 송달 방식 이렇게 해서 3으로 가는 것도 보기가 좋아요. 약속에는 되도록이면 자, 4번까지 가지 말고 1, 2, 3에서 끝내주는 것도 괜찮아요. 쓸 시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이라고 써주고, 만약에 논술 문제가 나왔다. 논술 문제.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1, 2, 그 다음에 3. 저거는 4, 로마자 숫자로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의 형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
이 끝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송사건의 거지가 약속 문제로 나왔다면 되도록이면 4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1, 2, 3에서 맞춰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줘서 목차를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자체적으로 우리 작년 우리 수강생들은 직접 우리가 만들어 봤죠. 많이 써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작년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나름대로. 자, 그럼 75페이지입니다.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의 거지할 때 법률로 정한 송달 방법이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A적으로 결정명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자, 의의를 우리가 했고요. 그러면 고지 방식의 자유원칙, 비송사건 절차법은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거 규정하여 고지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원 사무과 등은 고지의 방법, 그 다음에 정서와 연원을 재판의 원본에 투기하고 부기하고 이에 나타납니다. A적 측면으로서 자, 비송사건 절차에 이와 같이 고지 방식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나 다음 같은 A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한의 소환은 송달을 해야 된다. 기일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에 준용하므로 기일의 통지입니다. 당해 사건에 출석한 자가 아닌 한 송달에 의하며 자, 고집한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할 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적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송달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우편 송달이 있고 공시 송달이 있겠죠. 그래서 교부 송달,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촉탁 및 호릭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뭐 하고 있다? 유추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우편 송달하고 바로 공시 송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송 사건은 이제 종료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비송 사건의 이제 고지와 송달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하나 필요해요? 하나 이제, 자, 흐름. 자, 뭐가 필요해요? 자, 개시되고, 진행되고, 심리 방법, 절차의 종료. 요 가는 과정이 이제 뭐예요? 가는 과정에 뭐가 들어갑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항되면 이거는 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다 대면 필이겠죠. 자,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절차 비용의 부담을 누가 지울 건가라는 게 우리가 대충 20일이네요. 자, 비용 부담의 문제입니다. 부담 누가 할 건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죠. 자, 비송 사건은 이제 고지와 송달 방식에서 거기 이제 제목을 절차 비용의 부담이죠. 비용 부담을 우리가 본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돼.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뭐니 해도 이제 의의를 잡아야 되고 이 의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총목차를 잡은다면 원칙적인 측면과 A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총목차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약설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부담이 있겠죠. 우리 복수 당사자와 관련돼서 공동 부담이 있을 거고요. 공동 부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액의 재판. 그러면 비용은 얼마 들어갈 건가? 비용액의 재판이 돼요. 그래서 비용액의 재판이 됩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비용 재판에 대한 불법 방법. 비용 재판에 대한 비용 재판의 비용 부담. 재판의 불법 방법.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고에 대한 의한 비용 제공이 있겠죠. 국고. 자, 채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국고에 의한 어한 비용 부담.
이게 바로 채당이죠. 국가가 채워준다. 채당.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6번째. 자, 비용 채권자의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게 떨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절차의 비용의 부담으로서 이제 돈이 끝나면 모든 것은 이제 청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절차 비용의 부담, 원칙의 공동 부담, 비용행위 재판. 그러면 이런 내용의 이제 목차를 잡아서 뭐예요? 나름대로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절차 비용의 부담. 요거는 상당히 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77페이지 한번 봐봐요. 절차 비용이란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당해 비송 사건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개시된 비용, 여기서부터 개시부터 절차의 종료까지 투입된 뭐다 금전. 이게 바로 절차 비용의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의 전반 인지대금. 그러면 사실 탐지하는 것, 사실 탐지 및 증거 조사에 대한 비용, 대표적으로 송달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개시부터 어디까지 절차의 종료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시를 하려면 인지대 붙여줘야 되고요. 사실 탐지하는데 판사는 밥 먹어야죠. 증거 조사로 이제 오라고 그랬으면 차비 줘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은 이제 송달하는 송달 비용, 거기가 바로 뭐예요? 바로 돈이죠. 그게 바로 절차 비용의 부담이 됩니다. 자, 원칙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신청인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인의 신청도는 검사의 청구에서 절차가 개시된다. 그래서 이제 검사,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된 사건이 있죠. 이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청산, 해산, 과태료. 그래서 천회가.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오직 과태료 사건은 오직 법원이 개시하게 되죠. 자, 예적 측면으로서 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그 밖에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 부담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법률 규정해야 되겠죠. 자, 항고 비용을 해서 패소자가 내야 되겠죠. 자, 질문에 대한 변제 중단 허가 사건, 질권 설정자가 내야 되겠죠. 질권 설정자. 자, 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게 주체. 자, 주체라는 어떤 의미에서 주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이라면 인인에서 자연인이죠. 자연인과 대표적으로 법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 근데 이제 주체. 자, 우리가 이제 이 주체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설정이라는 거야. 설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해 줄 때 이걸 설정이라고 써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체를 잡을 때 자꾸 헷갈리는 게 설정자, 그 다음에 설정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B한테 1억을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A가 B한테 설정을 해줘서 그러면 A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돼. 설정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인이겠죠. 이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세권자가 돼. 그래서 설정자, 권자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가서 요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그래서 설정자가 돼. 그러면 자, 질권 설정자는 그러면 바로 질권을 설정해 준 자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돼야 돼? 바로 질권 설정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권 설정자라는 게 나오고, 판매권 대행사에서 감정인의 선임.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해야 되겠죠. 왜? A가 B한테 팔았다. 대소로 사는가. 그러면 판매택약, 매도인, 매수인 관계에서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이 사가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매수인. 회사에서 해산 명령 사건의 관리인 선임 및 재산 보전 처분, 회사가 져야 되겠죠. 애국회사의 영업소 폐사, 그러면 회사가 내야 되겠죠. 회사 청산의 경우 감정인 선임, 회사가 내야 되겠죠. 과태료 사건, 과태료 선고받은 자 또는 국고. 자, 대표적으로 이런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용 부담자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을 부담해 줘야 돼요.
자, 공동 부담이 있죠.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 있는 경우 우리 복수 당사자와 관련돼서 부담액은 균등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서 부담액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부담이 탄생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액의 재판. 비용액의 재판은 대표적으로 본안의 재판이 돼. 본안의 재판. 그래서 변안의 재판이고, 자, 비용 재판, 액수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용액의 재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때요? 요 본안의 재판이 돼요. 자, 본안의 재판이다. 자, 본안의 재판. 본안의 재판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재판이 되고요. 비용 재판이 되고, 비용 재판. 비용 재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액수 재판이 되겠죠. 액수 재판. 자, 우리 뭐예요? 자, 우리 1차는 뭡니까? 1차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객관식 문제니까 눈으로 익히고 머리로 익히면 되는데, 우리 뭡니까? 주관식 문제는 뭐예요? 눈으로 익히는 것보다도 손으로 익혀야 돼. 그래서 우리 2차는 자꾸 써보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자꾸 써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죠.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럼 뭐라 그래?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적자생존이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생존. 이자는 계속 써봐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써봐야 돼. 손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용 재판에 대한 불법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 재판에 대한 불법은 대표적으로 그러므로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법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고에 대한 비용의 최당이 나오네요. 따라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신청에게 부담시켰을 때 국고는 이들에게 그 사안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죠. 직권으로 탐지. 자, 직권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채당해야 된다. 그래서 국고에 의한 비용의 채당이 나오고요. 채당이란 거기에 의가 나와 있어요. 남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부담하여 처리하는 것, 이걸 채당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 비용 채권자의 강제 집행. 자, 비용 재판에 대한 항고에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고법원,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448조 500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사정에 따라서는 항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의 잠정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채권자의 강제 집행과 관련돼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절차 비용의 부담.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시부터 진행, 심리 방법, 절차의 종료까지 들인 비용을 바로 절차 비용의 부담이라는 걸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 비용, 하면 정동 부담, 비용의 재판, 본안의 재판이며 비용 재판이며 액수 재판이 돼요. 거기에 대한 불법 방법은 국고에 대한 비용의 채당.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해놓는다면 자꾸 헷갈리지 말고 애울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청산하는 게 대표적인 설정이라는 이런 단어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채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직접 남이 할 일을 대신 부담하여 처리한 것을 말하고 그런다. 채당이라는 개념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개시됐어요. 진행이 돼서 심리 방법 되고 절차의 종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재판의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영상 수강생 여기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 동상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뿌듯하고요. 그리고 1차를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올해 2차를 무사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또 열심히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늘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실무법과 관련돼서 저와 함께 하면 뭐예요? 저와 함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79페이지 재판의 종료 여기서부터 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